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듣는 사람의 가슴과 머릿속으로 들어가 마법을 일으키라는 책, 말의 힘입니다. 작가는 노만 브라운이 되겠습니다. 사리에 맞는 농고로 머리를 사로잡는 방법. 이성에 호소하여 설득한다는 편입니다. 논증은 활을 쏘는 것과 비슷하다. 거인이 쏘았든 난장이가 쏘았든 위력은 같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멋진 논거. 이웃사람이 회교 율법학자인 라스루딘에게 당나귀를 빌리러 왔습니다. 라스루딘은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나귀가 오늘 아침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순간 마구간에서 속 사정을 드러내는 히잉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사람이 율법학자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그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당신은 누굴 믿으시겠습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당나귀입니까? 그 사이 알았겠지만은 사실에 근거한 논고만 유일한 설득 수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논거를 제시할 때는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사실 논거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추론을 보여주는 방법, 믿을 만한 출처를 근거로 제시하는 방법, 객관적인 표현 수단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법. 첫 번째, 유형을 만들어 결론과 연결하라. 우리의 서랍. 우리는 사람들을 서랍 속에 집어넣습니다. 사람들도 우리를 서랍 속에 분류해서 넣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들을 유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형에 따라서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합니다. 그는 사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다혈질이니까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해 유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유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형을 나누는 장점입니다. 우리는 유형을 모든 생활 영역에서 활용합니다. 유형은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작업 방식, 성과, 관계, 서비스, 능력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천부적인 영업사원이니 이 까다로운 손님도 잘 다룰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회사에는 천부적인 영업사원이라는 가치 있는 유형이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결론. 3단 논법. 모든 직사각형은 4개의 직각 모서리를 가지고 있다. 축구장은 직사각형이다. 따라서 축구장은 4개의 직각 모서리를 가지고 있다. 상위 명제, 하위 명제, 결론.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에서 펼친 전형적인 3단 논법입니다. 첫 번째, 상위 명제. 하나의 유형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 이 경우 직사각형의 유형은 4개의 직각 모서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위 명제. 개별적인 예가 그 유형에 속합니다. 이 경우 축구장이라는 예가 직사각형이라는 유형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 따라서 개별적인 예가 위에서 설명한 유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축구장은 4개의 직각 모서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3단 논법을 펴자면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즉, 상위 명제에 대해서는 그 특성이 그 유형 전체에 해당되어야 하고, 하위 명제에서는 얘가 외면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유형에 속해야 합니다. 상위 명제와 하위 명제가 증명되었다면 전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을 설명하는 데는 탁월한 말의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스스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략 3단 논법으로 그럴듯한 결론을 만들어라.
생략 3단 논법은 허위 결론. 현자들이 말하는 것은 옳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자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옳다. 이것은 생략 추론입니다. 생략 3단 논법과 3단 논법의 관계는 허위와 참의 관계와 같습니다. 현자들이 항상 옳은 말만 한다고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순전히 매력적인 하나의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아무런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추론은 믿을만하게 들립니다. 여비서가 동료들에게 당신들도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다혈질인지 알잖아. 분명히 불같이 화를 낼 거야 하고 말한다면 이 말은 생략 3단 논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혈질이란 유형은 불같이 화를 내는 반응을 보인다. 우리 사장도 다혈질 유형에 속한다. 따라서 그는 감정이 폭발할 것이다. 테스트.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 말은 논리적인 결론일까? 생략 3단 논법에 의한 결론일까요? 첫 번째, 유형의 특성을 지정하기. 그럴듯한 결론으로 가는 첫 단계는 특성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설을 너무 적게 검증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합니다. 두 번째, 개별적인 예를 유형에 포함시키기. 유형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유형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형은 사실을 일반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주 심하게 단순화시키기도 합니다. 잘 알겠지만 예외 없는 규칙은 없습니다. 우리가 유형을 사용해 잘 설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한다면 유형을 바로 사용한 것입니다. 특히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유형을 언급하면 내 말에 확신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내부 규정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모든 공정을 사전에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소규모의 프로젝트지만은 저는 다른 방법 말고 이제까지처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일을 잘 해냈으니까요. 우리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결론을 다음과 같이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 이 프로젝트는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프로젝트 중의 하나다. 두 번째, 우리 모든 프로젝트는 모든 공정을 사전에 정확히 작성하는 특성이 있다. 세 번째,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직원 중 한 명은 항상 그렇게 해왔던 것이 이번에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대가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이 개별적인 예가 다른 유형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유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왜 더 큰 성과를 올리게 되는지에 대한 논거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프로젝트는 비록 우리 프로젝트이기는 하지만 소규모 프로젝트라는 유형에 속한다. 두 번째, 모든 소규모 프로젝트는 모든 공정을 사전에 정확히 작성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따라서 이번에도 작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보면 작업 공정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유용한지 한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의 규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분명 이 한계치 이하입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토론에서는 누가 유형 배정을 더 정당화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됩니다. 유형을 새로 배정하는 데는 세부적인 설명이 뒤따르게 됩니다. 면접이 끝나고 회사 인사 책임자가 새로운 직원을 맡게 될 영업부장과 상의를 합니다. 인사 책임자는 지원자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업부장이 이렇게 변론합니다. 나는 그가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그것은 훌륭한 영업사원임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몸집도 주저함이 없고 잘 사용합니다.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영업부장은 시선과 몸짓이란 몇 가지 기준으로 유형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증은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의 형태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귀납적인 결론, 급할 경우 새로운 유형을 만드십시오. 많이 투자하면 이익도 늘어난다. 어른 회사의 마케팅 책임자가 광고 자금을 늘리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회원수가 계속 늘었습니다. 매출도 30%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고에 투자한 액수의 3배에 해당됩니다. 지금의 광고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광고에 투자를 더 해야 합니다. 저는 광고 예산을 다시 한번 30% 높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는 하나의 예를 가지고 하나의 유형을 만듭니다. 즉, 광고 예산을 높이면 언제나 매상고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올해 광고 예산을 높이면 매출도 늘어날 것이다 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작은 회사의 판매팀장인 피터는 다음과 같은 논증을 펼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에만 가격을 올렸고 고객들은 항상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잘 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의 항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서비스를 추가하지 않고도 가격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좋은 고객을 몇 명 잃었습니다. 이 논리의 심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해 봅시다. A는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가격을 높이는 것, B는 서비스를 추가하지 않으면서 가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 A는 좋고 B는 나쁘다며 두 가지 유형의 특성을 지정합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여졌습니다. 면은 A의 유형의 가격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역시 페터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이 결론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유형을 가지고 하는 논증을 논리학 용어로 귀납적 결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하면 그 테마에 관해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험합니다. 당신의 상대가 쉽게 반대 사례를 제시해 당신의 논증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청중은 증명보다 반박을 더 재밌어 합니다. 따라서 확신하는 논증만 사용하십시오. 어떤 사항을 논박하기 위해서도 귀납적 결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의 회원을 잃었다는 것이 회원이 부족해서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라면 그것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설득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형편없는 논증에 대항하는 최선의 방법은 말을 중단시키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알렉 기네스경. 두 번째 이야기, 사실 논거를 위한 5가지 근거. 확실한 것만 말하라. 모든 결론은 제시하는 근거에 따라 신뢰도가 결정됩니다. 근거가 뛰어나면 어떤 유형이 이러저러한 특성이라고 설득하기가 쉽습니다. 또 개별 예가 그 유형에 속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듣는 사람이 잘 따라오게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만 얘기를 꺼내십시오. 자신의 결론을 튼튼하니 하는 근거에는 다음 5가지가 있습니다. 전문가 인용, 참고자료, 통계, 연구결과, 시연. 이렇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문가 인용. 전문가의 인용의 효과를 보려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그 전문가의 이름을 알립니다. 두 번째, 그 전문가의 능력을 설명하는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될 수 있으면 출전을 언급합니다. 네 번째, 인용문을 그대로 제시하거나 원문에 상관없이 의미를 전달합니다. 다음에 3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가장 유명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우리는 주관적인 느낌을 객관적인 판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랄프 월드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성공도 인간적인 쾌활함의 상실을 보상하지 못합니다. 1992년 노벨상을 수상한 존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법이 내가 성공하는데 다른 어떤 방법보다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참고 자료. 참고 자료는 모범적인 예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하면 내용을 더욱 신빙성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 혹은 누구를 인용하는지 알려줍니다. 두 번째, 참고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이유를 짤막하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 가능하면 출처를 밝힙니다. 네 번째, 사실 내용을 제시합니다. 2000년에 정신력 훈련 덕분에 월드컵 챔피언이 된 팀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세계 최대 갑부이자 CEO인 빌 게이츠가 쓴 디지털 비즈니스라는 저서에 따르면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미키 마우스와 도널드 덕의 창시자인 월트 디즈니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세 번째, 통계. 통계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통계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숫자로 보여주고 미래에 대한 추론을 이끌어냅니다. 통계는 반박하기 힘듭니다. 통계가 만들어진 과정을 검증하는 일은 드뭅니다. 통계는 듣는 사람에게 사실처럼 들립니다. 당신이 이끌어낸 결론이 심하게 사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쉽게 공감할 수 있다면 통계가 비장의 무기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하면 완벽한 형식이 됩니다. 첫 번째, 통계를 만든 학자의 이름을 밝힙니다. 두 번째, 그 학자의 능력을 짧게 알립니다. 세 번째, 가능하면 통계의 출처와 의뢰처를 함께 밝힙니다. 네 번째, 통계는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은 결과만 짧게 인용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머레비어는 1972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 책 108페이지에서 메시지의 내용은 55%는 몸짓, 33%는 음조, 그리고 7%만 단어와 문장으로 이루어진다고 썼습니다. 린츠의 시장연구소가 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한 연구에 따르면 1999년 9월 성인의 4%만 평생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브리스틀 대학의 샤크 에브라힘 교수가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 뇌졸중 학회에서 배우자와 매주 3번 이상 오르가즘을 경험한 사람들은 심장발증이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5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이것도 훌륭한 사실 연구입니다. 전문지, 전문가 그룹, 인터넷의 뉴스레터를 이용해 당신의 활동 분야에서 중요한 새 소식을 꾸준히 모으고 수집한 것을 잘 찾아볼 수 있게 보관합니다. 그래 적당한 기회가 오면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할 때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빠지면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출처를 얼마나 알리는가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학문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말한다면 정확하게 인용해야 합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 다음 모델을 따라서 합니다. 첫 번째, 연구를 실행하거나 발행한 날짜. 두 번째, 참가한 연구자들의 이름. 세 번째, 연구자가 의뢰를 받는 연구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네 번째, 연구의 진행과 결과. 다섯 번째, 당신의 테마를 위한 추론. 1998년 8월 리 S. 벅 박사는 로마 린다 대학교의 의과대학원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평균 3살의 미국 어린이는 매일 400번씩 웃는 반면 성인은 매일 12번만 웃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핀스롱 아일랜드 메디컬 그룹의 마르시 노벨 박사는 임신 기간 동안의 태도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덜 낙관적인 여성은 조산을 더 많이 하며 이 여성들이 낳는 신생아의 몸무게가 적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캐나다 요코 대학의 비너드 고엘과 런던의 과학자 레이몬드 돌론의 연구가 2001년 초 네이처지에 실렸습니다. 이 연구는 유머가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5번째, 시연. 생중계. 어떤 입사 지원자가 있었는데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인상이었습니다. 인사 책임자는 그에게 일반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왜 자신은 훌륭한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회사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이 모두 세일즈맨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물건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일이 제일 재밌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더 편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을 들면 자동으로 보험회사에서 예금을 들고 불이익금을 내주는 상품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길 데 없는 감동을 주면서 말입니다. 대화의 결과 인사 책임자는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청하고 훌륭한 직원을 찾아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명확히 표현하라. 당신은 자신의 삶을 필요 없이 힘들게 만들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만약 실제 예정을 위해 청중에서 누군가를 불러내야만 한다면 불신을 보이는 사람을 고르지 말고 마음을 터놓고 대하는 사람을 고르십시오. 사람을 잘 골라라. 시연을 하는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던 과묵한 사람을 골라서는 안 됩니다. 부드럽게 진행하려면 믿을 만한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미리 염두에 두고 청중을 관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3번째, 사실 논거를 제시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친밀하게. 신뢰를 얻으려면 어떤 경우에도 듣는 사람과 친해져야 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경우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한 문장을 말하며 한 사람과 눈맞춤을 하고 다음 문장을 말하며 다음 사람과 눈맞춤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전체 사람들과 친해지고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대화를 할 때는 눈맞춤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모두 여러 가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소망만 얘기하지 말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도 언급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친해지고 그들 가슴속에 있는 영혼과도 친교를 맺습니다. 빛이 있으라.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사실 논거를 설명하십시오.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면 할수록 결론을 미리 알아내게 되어 설득이 쉽습니다. 당신의 화려한 기질은 감정, 논거에 의해 남겨두기 바랍니다. 반복의 위력. 오스트리아의 왕 프란츠 2세가 어떤 청원인에게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가 물러가는 중 왕은 보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 일로 5번이나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5번째 다 그의 청원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저 녀석은 꼭 나를 이길 것입니다. 주장을 자주 반복하면 할수록 쉽게 믿게 됩니다. 입장이 난처한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사실 논거를 연달아 제시하면 됩니다. 언젠가 적당한지 알아내라. 그러나 논거는 꼭 필요한 만큼만 제시하십시오. 이미 듣는 사람이 확신시켰는데도 또 논거를 들이대면 과잉이라는 느낌입니다. 어떤 논거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까요? 그리고 그것이 잘 들어맞지 않을 때 예비로 어떤 논거를 비축해 두어야 할까요? 말을 할 때는 듣는 사람을 잘 살피고 당신의 목표를 이루었다면 설득을 중단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면
사람들 중 절반 정도는 여론을 따릅니다. 대표적인 다수가 어떤 결정에 동의하면 그들 역시 이 방향에 동조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거의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양쪽 모두를 염두에 두고 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회사의 인사 책임자가 경영진에게 시간 기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들이 어떤 업무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당하는지 알아보자고 설득합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을 통해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방금 우리 직원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해 어떻게 일하게 될지,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절차는 어떤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회사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소개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을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에 대한 보고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기록 시스템이 직원들의 의욕을 뚜렷이 높인다는 에어랑 앤 대학의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신의 판단에 따른 확신을 갖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제 이 사실들과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에 근거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멋진 것은 맨 마지막에 호모의 전투 대응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장 멋진 논거는 끝을 위해 남겨두십시오. 듣는 사람은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초반에 모든 기력을 다 써버리고 끝에는 몇 가지 부실한 논거만 말한다면 그 부실한 논거가 듣는 이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하나를 말했으면 그 다음에는 더 힘있는 것을 말하십시오. 끝까지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에게 대한 영향력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리에 맞는 논거로 머리를 사로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태백산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